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 2주차 강의를 통해서 마이크로 연료체가 무엇인지, 마이크로 플루이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라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이고, 또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사이즈, 나노미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접두사에 대해서 배웠죠?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사. 큰 쪽으로 가는 거, 작은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수소 원자 크기 제가 설명했었죠? 수소 원자 크기 그 반지름이 한 0.25 옹스트롬 또는 뭐 0.025 나노미터 또는 뭐 25 피코미터 이 정도 되죠. 제가 퀴즈로도 문제 냈죠? 그래서 이런 수소 제일 작은 원자가 이제 두 개가 수소 분자니까 수소 분자는 하여튼 그 두 배 정도 되면은 하여튼 옹스트롬 정도 돼요. 조금 더 큰 분자는 옹스트롬 또는 나노미터. 그러니까 나노미터 정도가 웬만한 그 원자나 분자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노미터 단위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바로 마이크로로 가니까 요즘은 그 기계공학 분야에 연구할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열전달을 주로 합니다만 열전달 표면을 마이크로 구조를 만들어서 열전달이 얼마나 촉진되는가 이런 연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로 위에 나노 구조를 또 만들어. 그래서 마이크로 나노 구조가 같이 있을 때 그냥 플랫한 면에 비해서 얼마나 열전달 효과가 좋은가. 접촉 면적은 좋아지겠지. 접촉 면적도 커지고 또 이런 구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열전달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 현상이 있나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나노가 기계과에 그렇게 그 생소한 사이즈가 아니야.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작은 사이즈를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쳤고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유체역학 복습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참고하시되 이미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유체역학을 배웠으니까 자기가 그 배웠던 그 책을 다시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유체역학을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의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유체란 무엇인가가 나오죠? 유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가 나와요. 디자인. 우리가 결국 유체역학, 고체역학, 연력학 여러 역학을 하는 것은 디자인을 잘 하려고 뭔가 잘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유체역학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애널리틱한 방법. 이게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방정식을 손으로 풀 수 있는 거. 애널리티컬 메서드. 해석적 방법이라고 해석 유체역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석 유체역학. 뭐 그냥 해석적인 방법. 해석적 방법. 해석적으로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방법이 있죠. 실험하는 방법. 실험에서 유체역학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 실험적 방법. 그 다음에 해석적 방법은 손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정도니까 아주 그 제한이 돼 있어요. 뭐 레미나 플로우의 완전 발달 유동의 평판위 또는 원관위 이 정도. 터뷸런트인 경우에도 터뷸런트를 아주 간단히 모델링해서 손으로 겨우 풀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그 응용적인 그런 영역에서 해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실험을 많이 해. 그런데 이제 실험 후 경우에는 실험 오차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험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이제 수치적인 방법이죠. 수치법, 수치적 방법, 수치적 방법. 수치적인 방법은 그냥 그 문제는 해석적으로 안 풀리지만 이걸 수치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다루는 해석적 방법은 미분 방정식을 미방을 푸는 거잖아요. 편미방. 유체역학은
지배 방정식이 다 미분 방정식이지. 예? 속도에 대한 미분, 질량에 대한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다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걸 푸는 건데 손으로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극히 간단한 문제, 몇 문제만 그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뭔가 연구에서 응용해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유체역학적인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측정의 오차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실험하기 전에 보통은 수치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적인 걸로 해보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어떤 그 설계 포인트의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좀 잘 잡아나가 다음에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치적인 방법은 이제 이 미방을, 편미방을 컴퓨터가 풀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냥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방정식. 우리가 이걸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대수 방정식. 대수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줘. 그럼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컴퓨터가 아주 잘해요. 반복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도 이제 유체역학 2학년 때는 이제 해석적인 방법 손으로 푸는 문제 좀 풀어봤을 거야. 쉬운 거. 풀어봤고 실험도 지금 그 유체 실험, 열 실험 1학기 때까지 다 끝났죠? 그런 실험을 해서 이 실험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실험에서는 특별히 이 실험 오차가 중요하구나. 그럼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 그 다음에 수치 기법도 배웠죠? 지금 하나? 3학년 2학기 때 하나? 1학기 때 하나? 수치 2학년 때 하죠? 2학년 수치 기법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미분 방정식, 특히 편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로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선형화라는 것도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매트릭스 형태의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 대신 이제 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지. 차원을 낮추는 대신 계산량이 훨씬 많아져. 그래서 그건 이제 반복 계산시켜서 수치적으로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유체역학 지금 첫 번째 유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유체, 플루이드. 유체란 무엇입니까? 유체는 액체와 고체로 돼 있는데 그냥 유체를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하고 비교해서 정의를 하죠? 고체와 비교를 해요. 고체. 유체는 고체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유체는 고체와 어떻게 다른가? 힘을 가해봐요. 힘을. 고체나 유체에 힘을 가해봐. 정지하고 있는 고체 또는 정지하고 있는 물. 여기 물이 있어.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고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 힘을 가하는데 누르는 힘 말고 이렇게 전단력. 전단력을 가했을 때 고체는 버티죠. 유체는 못 버티고 그냥 무너지지. 예? 그래서 전단력에 버티는 것은 고체, 전단력에 못 버티는 것은 유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죠?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What is a liquid or gas? Liquid is a fluid that has no independent shape but has a definite volume and does not expand. 이건 이제 가스하고 비교하는 거고 아래 페이지에 definition이 나오죠? definition. A substance that deforms continuously under the application of shear stress. 그러니까 shear stress 또는 shear force가 가해졌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못 버티고 그게 이제 유체고 버텨내는 게 고체다.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이제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것이 나와요. 유체는 액체와 기체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죠? 액체와 기체를?
이 통에 물을 넣었다고 쳐봐. 물을 한 절반 넣었어. 이쪽엔 공기를 일정량 넣었어요. 이게 투명한 통이에요. 유리병. 눈으로 보면 어떤 게 액체인지 어떤 게 기체인지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경계 또는 뭐라 그래요? 이게 서피스. 예? 예. 서피스, 표면 또는 인터페이스. 경계면, 인터페이스. 계면 또는 뭐 서피스. 이런 이제 이 경계선이 보이면 액체, 안 보이면 기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체와 기체가 어떻게 액체가 어떻게 다른지 엄밀한 정의, 기계공학적인 정의, 이것은 전단력에 버티는가 못 버티는가에 달려 있다. 이해를 했고, 액체도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체가 아니고 뭐죠? 유체. 고체와 유체의 차이, 유체 중에서도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가 있느냐, 경계선이 있느냐, 경계면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유체를 알 수 있고 고체의 차이를 배웠고요. 액체와 기체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체역학 하는 것은 결국 기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죠. 잘 설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이 나오고 거기 나눠드린 교재에 디자인 관련해서 바이 남표서에서 서남표 교수님이 말한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디자인이죠. 이 이제 서남표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MIT 대학 기계공학과 뭐 학과장 하실 때 오래됐어요. 90년대인가? 그때 이제 그 MIT의 기계공학의 교육법을 혁신적으로 바꿨어. 그동안 이렇게 우리랑 비슷하게 이 과목을 배우고 뭐 했던 거를 그 설계 관점을 도입했어. 설계 관점. 그래서 뭐 몇 가지 제한 변수를 주고 뭘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뭐가 있죠? 공학 설계 있잖아요. 캡스톤 디자인. 이런 개념을 일찌감치 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많아지니까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연구재단 같은 그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돼서 그 연구비를 교수님들에게 나눠준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MIT 기계과를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는데 그분이 그래서 2000년대인가 그때 카이스트 총장으로 와요. 그 총장으로 와서 한 8년인가 7년인가 1년 임기를 2번 정도 했을 거야. 그때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동차의 그 무선 송전 얘기를 했어요. 이 버스를 카이스트 내에 이렇게 버스를 한 바퀴 돌리면서 이 바닥에 송전 시설을 까는 거지. 무선 충전 시설을 깔고 차가 그냥 거기에 서 있거나 천천히 가도 충전이 되게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해요. 전기차가 충전이 문제거든. 한번 충전하는데 뭐 고속으로 해도 한 3, 40분 걸려요. 정상적으로 하면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리고 충전소가 이제 많이 생기긴 했지만 충전소에 딱 들렸는데 앞에 차 3대만 있어봐. 지금 충전하고 있어. 3대가 앞에서 충전하고 있어. 그러면 30분, 1시간 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무선 충전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현재 무선 충전은 우리 그 핸드폰은 무선 충전 되죠.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면 되잖아. 아주 거리가 얇은 그 거리가 그 작은 데서는 이제 효율이 좋은데 좀 떨어져 있으면 확 떨어져.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바닥하고 높이가 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아직은 이제 상용화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선한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creation of a synthesized solution, 아주 종합적인 그런 솔루션들의 창조가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그 기계 장비, 많은 기계 장비가 있잖아요. 뭐 햄머도 있고 모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라이버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펌프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야. 어떻게 만들지? 이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돌아가도록 만들어. 이 그 자연은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열의 흐름 같은 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역학 기계공학을 하는 거야. 물리학, 화학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이 역학 그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나온 것들을 더 이제 응용 쪽의 학문인 기계공학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역학들을 잘 배워야 물건을 만들 때 그 역학에서 배운 그 법칙이 만족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야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에 하나인 유체역학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체역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동차, 에어플레인, 컴퓨터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복습이니까 유체역학의 해석적인 방법, 실험적인 방법, 수치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해석적인 방법, 방정식 푸는 거죠. 해석적인 방법. Analytical Fluid Dynamics 이렇게 썼어요. Analytical Fluid 이렇게 써서 AFD 방정식 이퀘이션을 쓰고 적절한 바운드리 컨디션을 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미방을 푼다. 미방을 풀어서 답을 낸다. 그 답이 이제 주로 속도, 벡터 또는 압력 이런 것들, 속도와 압력을 계산한다. 유체를 해석적으로 푼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에 유체의 흐름을 알고 싶은 건데 유체의 흐름을 안다는 건 뭐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속도 벡터 또 각 포인트마다 속도와 압력을 다 알면 이제 유체를 다 아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이제 이 속도의 기울기 같은 걸 계산해서 이 표면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는지, 즉 마찰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또 이 모양에 의해서 그 모양에 의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다. 자동차를 설계할 때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린다. 그러면은 이게 유체가 와서 100km로 때린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가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면 효과는 등속으로 100km 가는 거나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등속으로 차가 100km 가는 거나 차는 멈춰 있는데 100km의 속도로 등속으로 오는 거나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지. 자동차가 100km 달릴 때 공기저항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 예? 그래야 설계를 하죠. 그 공기저항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그 공기저항의 그 항력을 알아야 돼요. 그 저항력을 알아야지 그 저항력 곱하기 속도 이게 출력이야. 그러니까 최소 출력을 설계를 해야 돼요. 100km로 가고 싶으면 100km 시속 100km로 갈 때에 저항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힘, 저항력, 항력, 드랙 힘을 추진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추진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추진력은 그 항력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항력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추진력이 계산이 되면 거기다 자기가 보내고 싶은 속도를 곱하면 이게 뭐야? 이게 파워예요. 파워. 몇 마력인가? 파워라는 거 힘 곱하기 속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토크 곱하기 각속도. 이게 파워잖아. 단위로 생각해도 돼요. 이건 뉴턴이고 이건 미터 퍼 세크니까 뉴턴 미터가 주울이잖아. 주울 퍼 세크. 그러니까 와트. 뭐 여기 중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나오면 여기 들어오는 속도에
뭐 우리가 레이놀스 넘버 같은 거 계산해서 측륜주 난륜주 알고 그때 이 형상에서 만약에 해석적으로 풀 수 있으면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이 이 표면 근처에서 유체가 중요하니까 이 표면 근처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표면 근처의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적으로 풀 수 있으면 이 표면 전체에 대해서 이 항력 같은 걸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항력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파워, 최소 파워를 설계해내는 거지. 이제 그럴 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손으로 풀기 어려워요. 손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실험을 해. 실험을 해서 실험도 이제 여기다가 다 표면에다가 프레셔 분포를 알고 싶다 그러면 프레셔 구멍을 내 가지고 프레셔 탭이 구멍이지 탭을 내서 센서로 다 표면의 압력을 다 측정하도록 하고 이걸 이제 운전하면서 압력 분포를 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정한 속도로 잘 안 되니까 이걸 정지시키고 풍동 들어봤어요? 풍동 들어봤지? 윈드 터널 풍동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는 그냥 정지시켜 놓고 가고 싶은 속도만큼 바람을 시속 100km로 불어줘. 여기서 이제 팬으로 석션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큰 풍동이 필요하지. 풍동, 윈드 터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면의 압력 분포 같은 거 또 여기 센서를 재가지고 여기 표면 여기에 속도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이런 저항도 측정하고 뭐 출력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 놓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차나 이런 거는 다 있어. 이런 게 다 있어요. 국제적인 회사들은.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작게 만들자. 축소 모형을 하는 거야. 축소 모형. 그래서 저거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정지시켜 놓고 여기 길이를 원차의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이 작은 모델에서 실험한 결과가 이 실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이쪽 들어가는 속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속도를 100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10분의 1로 줄였으면 여기도 10분의 1로 줄여야 되나? 20분의 1로 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10배로 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죠. 상사라고 해요. 상사성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험에서 그 상사 관계 있죠? 기하학적으로는 닮아야 돼. 기하학적 상사. 모양은 닮아야 되겠지. 가로 세로나 모양이 닮아야 된다. 기하학적 상사. 그 다음에 속도의 품질이 같아야 돼. 속도. 뭐 저쪽은 측륜대 이쪽은 난리라든가. 뭐 이상하게 소용돌이가 더 많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속도도 닮아야 돼. 그걸 이제 키네매틱 상사라고 불러요. 시밀래리티. 그 다음에 이제 힘과 운동의 관계. 예. 역학적 상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역학적 상사를 맞춘다는 건 주로 레이놀스 넘버, 여기에서의 레이놀스 넘버를 맞춘다거나 또 뭐 배 같으면은 뭐 프로이드 수를 맞춘다거나 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차원수는 레이놀스 넘버는 뭐야? 점성력분의 관성력이잖아. 그러니까 힘의 관계잖아. 힘의 관계를 무차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점성력과 관성력의 그 관계와 여기에서 점성력과 관성력의 관계가 같아야 된다. 같으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학적 상사는 주로 그 무차원수가 같도록 맞춰서 실험을 결정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나가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유체역학 그 책을 찾아보고 이때 뭘 맞추는가. 만약에 레이놀스 넘버를 맞춰야 된다. 그럼 이 프로토타입의 레이놀스 넘버와 이쪽 모델의 레이놀스 넘버가 같도록 한다. 그러면 모델의 레이놀스 넘버는 뭐야? 모델의 레이놀스 넘버는 뮤분의 로 V 모델 크기 모델 어떤 캐릭터스틱 랭스가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이게 원래 프로토타입의 레이놀스 넘버 로 V 프로토타입 크기 프로토타입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공기를 쓴다 여기 공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같고 이렇게. 그러면 길이를 만약에 10분의 1로 하면 속도를 10배를 해야 되네 그죠 레이놀스 넘버를 맞춘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 시속 100km인데 이게 1000km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치요? 어?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레이놀스 넘버를 맞춰야 되나 아니면 다른 무차함수를 맞춰야 되나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배를 만들 때는 배가 이게 파도 치는 위에 배를 만들 때는 이때는 이제 중력이 중요하니까 이때는 프로우드 수를 맞춰요. 중력하고 관성력.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를 만드는지 잠수함을 만드는지 배를 만드는지 잠수함을 만드든지 자동차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 상사 조건이 다 달라. 어떤 경우는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도 맞춰서 100% 상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사를 맞춰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험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기에 유체역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해석적 방법 하다가 지금 이 해석적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험으로 하고 싶은데 실험으로도 만만치 않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방법으로 많이 한다. 그렇지만 수치적인 방법으로는 그 완성은 못해요. 수치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경향성이라든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실제 마지막 상품 나오기 전에 꼭 실험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또 상품화하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